스포츠에 미쳐 사는 뉴욕 남자들의 본격 토크 방송 페어포인트 5월 17일 페어포인트 사커 70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성희 형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님 오늘 왜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보이세요?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지금 서부는 오전 10시 반이에요? 10시 반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감기 걸리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목소리가 조금 잠겨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어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굉장히 나가고 싶어지는 기분 좋은 날씨의 일요일입니다. 여기 동부는. 그렇군요. 네. 진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데 네. 요새 팟캐스트 녹음만 하면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무튼 오늘 상쾌한 스타트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가요? 네. 유튜브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네. 저희 페어포인트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준비 중에 있던 게 이제 드디어 이제 퍼블리싱을 했는데 원래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페어포인트였다면은 유튜브는 원볼란테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개설하고 네네. 이제 팟캐스트 또한 페어포인트 프레젠티드 바이 원볼란테라는 네네. 식으로 이제 통합이 됐는데 네. 이 원볼란테가 뭔지 형님께서 음.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볼란테. 뭐 이렇게 네. 특별한 존재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친한 동생이 있습니다. 인제 뭐 네. 이 인스타나 뭐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원볼란테라는 게 인제 제 친한 동생이 디자이너예요. 예, 뭐 저랑 네. 약간 좀 친동생 같은 그런 친구인데 같이 살기도 했었고 예전에 뉴욕에서. 네. 근데 인제 그 친구랑 이게 언제입니까 벌써 2017년? 2017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꽤 이제 됐네요. 네. 예 우리가 "축구 콘텐츠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근데 이거는 뭐 딱히 뭐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냥 네. 하루에 하나씩 축구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좀 축구 팬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아니면 뭐 그런 기록 이런 거를 좀 액면만 보이는 약간 그런 정보나 기록이 아니라 네. 좀 깊이 있는 축구 정보를 좀 인사이트 그런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루에 하나씩만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네. 인스타 계정을 원볼란테라는 계정을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인제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뭐 축구의 그래픽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숫자, 텍스트로 선수나 어떤 팀의 그런 기록을 알려드리는데 그게 무슨 뭐 몇 골을 넣고 몇 골을 실점했습니다. 이 정도에 그치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나름대로 그런 포스팅 하나로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 디테일을 많이 담은 그런 자료를 한번 제공을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네. 한 계정인데 뭐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뭐 사실 뭐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팔로워가 그래도 한 2만 명 이상이 지난 2년 반 하면서 인제 모였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인제 영문 계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예, 그래서 네네네. 한국 팬분들도 팔로우 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뭐 근데 네. 이제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아서 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팟캐스트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네. 근데 인제 그거를 한글화하는 에디션을 따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는 있었어요 예전부터. 맞습니다. 네. 근데 뭐 2인 체제잖아요. 네. 근데 뭐 이거를 지금 하나도 겨우 하루에 하나씩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약간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그래서 계정만 그냥 유령 계정 하나만 만들어 놓고 시작은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마침 또 이렇게 페어포인트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콘텐츠를 만들기로 하는 그런 기획하는 과정에서 한번 뭐랄까요? 이게 합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합쳐 보면 어떨까?'라는 이 아이디어가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거기에서 얘기가 있었고 결국은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합의를 보고 하게 됐는데 인제 한글 원볼란테는 아무래도 축구로만 하기에는 우리가 좀 일손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페어포인트가 또 타 종목들도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농구, 때문에 야구. 그렇게 같이 한번 종합적인 스포츠의 느낌이 나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지금 구성 중이고 원볼란테라는 이름은 그거예요. 뭐 축구에서 볼란테라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중앙 네. 미드필더, 뭐 수비형 미드필더, 후방 미드필더. 그걸 이제 한 명이 다 책임지는 포지션 보고 원볼란테라고 그냥 흔히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를 약간 '그런 역할을 한번 해 보자. 축구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리의 역할이
정말 이 원볼란테를 쓰는 팀에서 그 볼란테 역할을 맡은 선수가 제 역할을 못 해 주면 그 팀은 숨통이 끊기거든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역할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만든 이름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정리를 하자면 저희 페어포인트 팟캐스트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음. 그렇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인 새로 개설된 원볼란테에서도 저희 팟캐스트 내용을 그대로 들으실 수 있고 네. 이제 원볼란테 안에 팟캐스트 채널 페어포인트도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그 개념을 정리를 해 주시면 너무 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원볼란테 유튜브 채널도 많이 놀러 와 주셔서 네네. 저희가 또 따로 콘텐츠 이제 영상 콘텐츠로도 네. 저희 팟캐스트 했던 내용을 이제 영상으로 짧게 10 분에서 뭐 15분 사이로 함축을 시켜서 네. 계속해서 퍼블리싱을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원볼란테 채널도 많이 한번 들어와 주셔서 네네. 얘네가 이제 뭘 올릴 것인지 영상 지금 네. 이미 괜찮은 영상들이 몇 개 올라가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올라가 있고 또 뭐 그 외에는 인제 멤버 구성이나 이런 거에도 뭐 변화가 될지 아니면 역할의 변화가 될지 좀 구성이 변경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에 네네.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면 또 이게 뭐 시간이나 이런 거를 또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차후에 인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뭐 지금은 약간 그런 좀 시작점에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을 일단 오픈을 하긴 했으니까 네. 한번 구경을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콘텐츠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네. 팟캐스트로 한 내용도 잘 인제 시각화해서 만든 그런 것도 있고 팟캐스트가 통으로 올라가 있는 것도 거기에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 봤어요. 네네. 네 뭐 물론 뭐 또 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앞으로. 네. 뭐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해 보시고 어떤지 알려 주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까지. 네. 네. 그 팟캐스트가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나 뭐 네. 혹은 시간이 없어서 다 듣기가 부담스럽다 하셨던 분들한테 음. 굉장히 좀 좋은 유튜브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원볼란테. 네. 한글로 원볼란테, 영어로 원볼란테 검색하셔도 다 음. 나오니까요. 네.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인스타그램에서도 아까 만성형 님이 설명해 주신 원볼란테 원조 오리지널 음.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니까 네네. 원볼란테 검색해 주셔서 영어밖에 없어요. 다 영어로 된 그 계정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팔로우 해 주시면 네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그 페어포인트가 점점 이제 규모가 커져 나가고 있다. 네.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요렇게 네. 좋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간략하게 댓글도 커버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네. 음. 그 또 지난 시간 저희 한국인 이적설에 관련해서 음. 많은 말씀 뭐 추측들도 해 주셨고 뉴스픽이 이번엔 조용하네요. 뭐 올라왔나요 벌써? 그러니까요. 예. 왜일까요? 예 궁금해지네요. 확실히 형님의 방송을 메시지를 전달 음. 들은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을 하게 그럴 수도 되고 있고 뭐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왕초이 님께서 "너무 잘 듣고 있으며 최근 한국 선수 해외 이적설로 재미가 더욱 가중되었다고 네. 항시 응원합니다."라고 아유 해 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그거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작은 디테일들을 넣는 거죠. 예 근데 뭐 인제 그렇죠. 그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또 네네네. 와전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뭐 그런 곤란한 네. 상황이 뭐 곤란까지도 아니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게 들어 주셨다니 참 다행이네요. 네. 또 999 님께서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신 이적설에 대한 글 많이 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정정 답답하죠. 댓 예. 정정 댓글도 많이 달고 그랬네요. 음. 재밌게 듣고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음. 격려해 네. 아유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스트레스를 네. 받은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좀 어처구니가 없었죠. 사실 지난주에 한 그 얘기는 저도 참 네. 어이가 없어서 뭐 근데 뭐 그거는 극소수의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걸로 뭐 스트레스를 받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근데 네. 그런 소수의 어떤 인원이 그런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에 이게 또 그게 또 크게 또 눈덩이처럼 그게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뭐 예.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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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오랄사커 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피드백을 해 주실 수 있냐, 음. 불발된 거에 대해서 음음음음. 그 댓글을 남겨 주셨던 분인데 네네네.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방송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형님께서? 뭐 100% 만족하실 만큼의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네. 설명을 이제 왜 피드백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지를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네. 그 의미로 또 오랄사커 님께서 음. 치 말없이 아무 말 없이 음. 700 캐시를 후원을 해 아이고. 네.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네. 열심히 너무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뭐든 네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 오늘도 네네. 간단한 이적설 소식이 하나 네. 있습니다. 무려 이강인 선수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네.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뭐 취재를 한 내용까지는 아니고 근데 네네. 뭐 그냥 제가 예전부터 뭐 들었었던 것과 최근에 이제 스페인 그런 지역 언론 쪽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아 어느 네. 정도 그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림이 상황이 음. 어떤 상황인지. 근데 네. 이강인 선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이적설과는 이건 별개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음. 때문에 또 그것도 이렇게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이전 것들과 네. 이강인 선수 이적설이 가장 먼저 최근에 스페인 쪽에서 나왔죠, 프랑스랑. 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많다." 예 이런 식으로 보도가 처음에 나왔었고 그거를 아마 한국 기사로 처음 낸 게 제 기사이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개인적인 소스를 갖고 쓴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쓴 기사였고 아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러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프랑스 쪽에서 올림피크 마르세유 그리고 음. 니스 그리고 보르도 이렇게 세 팀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아. 나왔었고 또 그 외에도 독일 분데스리가 그리고 뭐 프리미어 리그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구단도 이강인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고요. 네네. 근데 뭐 그게 여러 군데에서 이강인 선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이거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렇죠. 네. 작년에 20세 이하 월드컵 끝나고도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네. 근데 인제 이번에 좀 이 특이했던 부분은 그동안은 뭐 인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긴 뭐 아약스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네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폴란드에서 작년에 월드컵을 했잖아요 20세 이하 월드컵. 네. 근데 폴란드 구단들도 관심이 엄청 많았대요 이강인 선수한테. 아. 근데 인제 네. 그 친구들은 이강인 잘하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하니까 스카우트들이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네들 나라에서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강인이 잘하니까 '얘 뭐지?' 하고 그냥 일단 관심만 가져 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몸값이 너무 비싼 거지. 그래서 인제 발렌시아. 그래서 인제 발을 뺀 거고 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특이한 거는 지금까지는 이강인 선수를 원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팀이 나왔을 때 뭐 아약스 뭐 이 정도 빼고는 대부분 이제 스페인 쪽 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뭐 오사수나에서 관심이 있다. 헤타페에서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맞아. 그런 스페인 쪽 라리가 팀들이 임대로 영입할 수 있다는 뭐 레반테가 특히 구체적으로 나왔었고. 네. 근데 인제 요번에는 프랑스 쪽에서 팀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어. 그리고 인제 뭐 이 올림피크 마르세유, 보르도 그리고 니스 이 세 팀이라는 게 그 소식이 스페인 언론과 프랑스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는 거에 쪼끔 우리가 '관심을 둘 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이 프랑스 쪽에 있는 취재원을 통해서 제가 입수한 정보가 하나는 있는데 보르도는 사실상 앞선에 있는 팀은 아닌 것 같아요. 보르도는 보르도는 작년에 이강인 선수 영입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팀이고 음 이거는 이미 프랑스 언론 쪽에서 그 보르도 쪽 지역 언론에서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네네. 예예예. 그 카펜티어라는 기자인데 그 네. 보르도 쪽 20 민유라는 그 지역 매체가 있어요. 예 그런 매체가 있는데 아 거기 이제 보르도 네. 기자인데 구단 전담 네. 기자예요. 그 양반이 취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보르도가 음 작년에는 엄청 관심을 가지고 인제 영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뭐 안 된 거죠. 왜냐면 발렌시아에서 보내주질 않은 걸로 알아요. 음 예. 음. 보내주지 않은 걸로 알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마르세유 그리고 니스 쪽에선 관심이 있는데 특히 마르세유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게 어제 현지 쪽에서 나온 기사긴 한데 마르세유가 재정난이 좀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거기가 지금 FFP 있잖아요. 네네. 맨시티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네. 그 FFP를 통과를 하려면
마르세유가 이번 여름에 수익을 6천만 유로를 내야 된대요. 6천만 6천. 6천만 유로의 수입을 내지 못하면 FFP를 위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강인 영입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마르세유는 이강인을 임대로 영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음. 않은데 근데 지금 뭐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마르세유 쪽에서. 왜냐하면 음. 6천만 유로의 흑자를 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주 대거 나갈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음. 팀 감독이 그 안드레 빌라스보아스 감독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네. 그 빌라스보아스 감독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얘기가 포르투갈 언론 쪽 그 아볼라라는 포르투갈 신문에서 또 나왔어요. 직접 어. 빌라스보아스가 이강인을 원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빌라스보아스도 그렇게 팀이 공중분해가 지금 될 상황이잖아요. 위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되면은 감독도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마르세유 임대 이적설이 뭐 뜬구름을 잡는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아직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마르세유로 가는 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번 아.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강인 방송을 한 게 언제지? 이거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강인 방송이 네 제가 예 찾아보도록 그 뭐 이 우리 하겠습니다. 팟빵 리스트 보시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네. 들어보시면 거기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죠. "무조건 발렌시아를 떠나는 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음.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음. 인제 그거는 선수랑 구단이 잘 최선의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지금 3 또 개월 전이네요. 3 개월 전. 예예예. 그러니까 네. 네 그때 방송을 들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했었고 네. 최근에 인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 코페, 라디오 코페라는 스페인 공신력 높은 언론 매체에서 이 네. 기자 양반 이름이 뭐였더라? 우고 바이에스터라는 기자가 발렌시아 전담 기자거든요. 아 네. 보도를 한 내용이 이게 어느 정도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리면 발렌시아 쪽에서는 이미 재계약 제안을 했다, 이강인한테. 네. 2025 년까지 장기 재계약을 제안을 했는데 어우 많이 했네요. 네. 이강인 쪽에서 이거를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음. 아. 그래서 뭐 얘기가 오가고는 있는데 선수는 임대 이적을 원한다는 뉘앙스의 기사예요, 이게 지금. 예 근데 이 발렌시아는 아. 임대를 보내 주더라도 재계약을 하고 우리 선수가 장기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돼 있을 때만 임대를 보내 주겠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의 기사거든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임대로 이적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는 뭐 이미 몇 번 나왔죠, 작년부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음. 이강인 선수는 예예. 팀을 떠나고 싶은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일단 최소 임대로라도 더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강인 음. 선수 측에서. 그게 뭐 이강인 선수 네. 본인인지 아니면 뭐 에이전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가족의 뭐 이런 건지 그거는 뭐 모릅니다. 제가 뭐 아 그렇죠. 함부로 얘기할 예.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근데 그런 네.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코페 기사로만 봐도 네. 이 피터림 구단주가 발렌시아의 피터림 구단주가 네. '이강인을 웬만하면 놓아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뭐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발렌시아를 떠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이 아닐 수는 있다.' 예 뭐 제가 뭐 음. 그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모르는 거지만 네. 이강인 선수가 선호하는 포지션이 되게 명확하게 있는 선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본인도 쪼금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네. 좀 '적응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인제 앞으로 이강인이 음. 풀어가야 될 숙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네. 좀 내려놔야 될 것들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뭐 어쨌든 저는 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네. 어느 팀이 됐든 좀 진짜 좀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강인. 예. 참 예.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사실. 발렌시아에서 프로 계약을 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발렌시아 2 군에서 못 뛰거든요. 네. 그게 제일 아쉽죠 사실. 그걸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근데 음.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가 나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바이아웃을 높게 잡아서 재계약을 한 거였고 네. 근데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2 군에서라도 지금 뛰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어렸을 아 때 뛰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지금 뭐 물론 못 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경기에 나와도 이렇게 뭐 주전으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막 45분 이상 이렇게 뛰기는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네. 거기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쵸. 그리고 뭐 네. 부상도 있었고 이번 시즌 뭐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뭐 지켜봐야죠. 예. 네. 아직은 뭐 어린 선수고 뭐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인제 여기에서 잘못된 선택들이 이 선수의 성장을 쪼끔은 더디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이강인 선수에 관한 업데이트를 간략하게 네. 여러분들에게 또 드렸는데 뭐 이전에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이적설과는 관계없는 음. 소식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그리고 원래 오늘의 한국 예예. 오늘은 이강인 선수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이적설을 얘기를 해 볼까 했었는데 네. 이 시의성에 맞춰서 이강인 선수 얘기를 먼저 하고 고거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이적설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또 이 네. 가십거리를 주로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 네네. 그렇죠. 예. 다음 주에도 어쨌든 이적설이 있다는 것까지만 네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 이적설은 이번 주에 우리가 본 방송에서 얘기할 내용이랑 관계가 없지만 또 있을 수가 있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죠. 예. 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얘기할 있죠. 선수에 대한 이적설은 아니지만 이 선수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그런 관련이 예 약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 기대를 하고 한번 이야. 들어보십시오 다음 주에도. 예. 프로 다 되셨습니다, 저는 뭐 형님. 원래 프로죠. 오늘 프로가 다 되죠. 예. 네. 네네네. 어그로로는 뭐 예 참 어그로 끌어서 욕 먹은 적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네. 완벽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본 네.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네.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유럽 정상급 플레이어들을 한 명씩 파헤쳐 보는 시리즈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음음음. 근데 오늘은 쪼끔 환기를 하는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해서 오늘은 한국 축구 미드필더의 자랑 예.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 네. 겁니다. 이거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기성용이 이 타이밍에 사실 들어온 게 좀 뜬금없긴 하잖아요. 예. 근데 왜 네네. 기성용을 했느냐? 네. 이거 제가 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방송 준비를 하다가 제가 아. 사실은 어제 주제를 레시포드로 잡아 놓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한 레시포드 2 시간 정도를 준비를 했어 내가 그거를. 뭐 다른 일 하면서 네네. 계속 했는데 얘 아직 안 되겠더라고. 아직은 아니더라고 얘. 좀 아 아직은 얘는 방송을 그러니까 하긴 할 건데 이게 좀 집중력 있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얘는 쉽지 않더라고 방송이 내용이. 그래서 예. 그런가요? 일단은 한 템포 그거는 저장만 해 놨습니다 준비해 놓은 걸. 그리고 예. 보류? 레시포드가 역시 지금까지 했었던 선수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가 뭐가 없어 지금 아직은. 그래서 기다려야 돼. 임팩트가 없구나. 임팩트가 뭐 없는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닌 약간 네. 그런 상황이라 뚜렷하지 않은. 제가 쪼끔 더 추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네네. 맨유 팬으로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분명히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중에서 있으실 거예요, 맨유 팬분들이. 맨유 팬이 왜 네 기다리고 있을 없겠습니까? 겁니다. 이 네. 대한민국은 맨유 공화국이에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맨유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 숨어 계신 거지 대한민국 축구 팬들 중에 3명 중 1-2 명은 무조건 맨유 팬입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 네. 네. 네 무조건입니다. 곧 저희가 일어서는 날이 있기를. 왜 예전에 우리 같이 페어포인트 방송했었던 그 진민이 형 있잖아요. 그 형도 네네네네. 자기 말로는 첼시 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내가 다 읽었어. 그 사람 맨유 팬이에요. 알고 보면 맨유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어. 커밍아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축구 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첼시 어. 팬입니까? 박지성 나가니까 잠깐 그냥 그런 거지. 다 얘기해 보니까 맨유 팬이더라고. 근데 제가 다 어. 봐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팬 중에 진짜 한 3-4명 중에 최소 2-3 명은 맨유 팬이에요 다 마음속으로는. 근데 그렇게 그냥 많을까요? 지금은 그냥 그거를 인제 내재된 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음음. 맨유 우승 후보로 다시 올라오면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다시 그분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어 주십시오, 팟캐스트에서. 아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근데 기성용 선수가 주제이긴 한데 이전과는 쪼끔 다르게 기성용 선수의 데뷔부터 네. 최근 커리어를 다 파헤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요번에는 스완지 시티에서 뛰었던 그 전성기 시절
음. 고때 당시 한 네. 5년 전 네. 그때쯤에 기성용을 소환을 해 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했냐면 네. 이게 뭐 뜬금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뜬금없지는 네. 않아요. 왜냐하면 기성용 선수의 그 당시의 활약이 정말 엄청났었고 그럼요. 근데 인제 예예. 그때 물론 한국에서 엄청난 그 관심을 그때 받았지만 기성용의 활약상이 또 네.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 시절이 많이 잊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쵸. 뭐 요즘 들어서 특히 그리고 최근 한 월드컵 끝난 그 시점을 이유로 기성용 선수를 무시하는 듯한 여론이 쪼금 있거든요. 근데 음. 그거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 기성용은 정말 엄청난 선수였고 그리고 뭐 사실 지금 경기를 못 뛰고 있어서 그렇지 이 선수는 언제든지 다시 또 부활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고거를 한번 네. 상기를 시키고 우리가 가야 돼요. 이 기성용이 음. '그렇게 무시당할 선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네. 좀 기성용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 얼마나 잘하는 선수였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 봐요. 네네. 기성용의 전성시대를 소환을 하려면 2014년 여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당시 사실 이제 여러모로 기로에 놓였던 기성용인데요. 참 그렇죠. 뭐 구설수도 많고 그랬어요. 그때 뭐 SNS도 아이고 있고 뭐 엄청났죠. 경기력도 파란만장했죠. 있고 답답하면 니들 바람 뛰라고 하고 뭐 아주 정말 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리더는 묵직해야 된다 뭐 여러 유행어들이 있 아 그 정말 명언 제조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근데 이걸 제가 장난처럼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성용 선수를 쪼금 더 좋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저는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인제 넘어갔다 싶었던 부분은 그거였지. 그 비밀 페이스북 계정으로 최강희 감독과 비밀 설전을 했었던 뭐 설전도 음 아니죠. 네. 그거에선 혼자, 약간 좀 혼자. '너무 이거를 그렇게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네. 뭐 그거 외에는 저는 뭐 기성용 선수가 막 그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네네. 그건 굉장히 신선하고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거는 괜찮았어요. 그 예. 진짜 최강희 감독님과의 근데 그 그 사건만 최강희 아니면. 감독과의 어떤 그런 충돌도 만약에 그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공개 계정에 그렇게 올렸다고 했으면 저는 그것도 괜찮았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이제 네. 그거를 굳이 비밀 계정에 이렇게 해서 오해를 좀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 사실 좀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이 선수가 그게 2000 언제였나요? 뭐 2011, 12년 뭐 아닌가? 13년 뭐 그때 13 예예. 년 네 13 년이었어요. 그때였던 것 같은데 이걸 그 선수가 그 이후에 정말 실력 하나로 또 잠재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뭐 여러모로 고 그렇습니다. 내용이 예. 오늘 나오죠. 그 당시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서 마지막 경기 벨기에전을 0대 1로 패배로 마친 후에 눈물의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그때 "4년 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를 음. 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펑펑 울면서 인터뷰를 하던 게 그 운동장 위에서 인터뷰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네. 기성용 선수 머리 노란색이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막 네네. 좀 머리 산발돼 가지고 막 아주 뭐 정말 괴로워하면서 하던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 뭐 그거를 인제 네.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파한 팬들도 있고 또 근데 월드컵에서 그때 우리가 워낙 또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열받은 축구 팬들은 "야 4년 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4년 후에 네가 월드컵에 간다는 보장이 어딨냐?"라고 또 오히려 더 십자포화를 당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인제 기성용 선수가 월드컵을 앞두고도 2013-14 시즌에 스완지에서 시즌 초반에 그 라우드롭 감독이었잖아요 그때 스완지가. 네. 라우드롭 감독이랑 사실 이적 초기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그 두 번째 시즌에 불화설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썬더랜드로 임대 이적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썬더랜드에서도 이 기성용 선수 활약이 좋았죠 또 그리고 썬더랜드에서. 근데 그때 팀이 막 썬더랜드. 아주 가까스로 강등권에서 탈출하고 막 이러면서 본인의 어떤 입지나 이런 것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상황 여러모로 상황이 굉장히 좀 피말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러면서 월드컵에서도 실패하고 막 이러면서 좀 맞아요. 아마 마음이 편치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사실 브라질 월드컵 2014 월드컵에서 참사를 당한 다음에 네. 수완지로 또 임대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귀를 했었을 때도 팀 내 입지가 불확실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참 소속팀에서도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이때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적을 고려를 했는데 막 그 고려를 하던 막 고민을 하던 당시에 수완지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게리 몽크가 음. 기성용을 설득을 엄청 시켜 가지고 네네. 잔류를 시켰다고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몽크가
참 추억의 이름 아닙니까? 게리 몽크 감독 한때 진짜 막 리버풀 감독 후보로 오를 정도로 엄청 유망한 감독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맞아요. 네. 몽크가 현역 시절에 기성용 선수랑 같이 뛰었었어요. 음. 2012-13 시즌이 인제 기성용 선수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이었잖아요, 스완지에서. 네. 리그컵 우승까지 한 박지성 외에는 아마 프리미어리그를 뛰면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선수가 박지성, 이영표, 기성용 이렇게 3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네네네.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잊고 계신데 기성용 선수가 리그컵 우승했거든요, 스완지에서. 지금 카라바오컵이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때 같이 뛰었었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몽크와 기성용은. 음. 그리고 그때 기성용 네. 선수가 리그컵 결승전에서 브래드포드라는 팀을 만났거든요. 그것도 참 특이하죠. 네. 하부 리그 팀이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뭐 네. 어쨌든 그때 브래드포드전에서 기성용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그 경기에서. 아 그때 중앙 수비수로 그 나왔었어요? 경기에서 유독. 왜냐면 그때 어. 인제 라우드롭 감독이 이 사람도 좀 바르셀로나의 피가 흐르는 약간 그런 감독이잖아요. 뭐 나중에 네네. 레알 가서 뛰기도 했지만. 근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후방 빌드업하면 기성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제 아. 기성용 선수가 수비수로 나왔었는데 몽크는 원래 수비수거든요, 현역 시절에. 근데 네. 이때는 이제 나이가 많고 은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벤치에 있었는데 기성용 선수가 63 분에 인제 그때 뭐 스완지가 4대 0 으로 이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마 이 경기 5대 0 으로 이긴 걸로 아. 기억하는데 그때 63 분에 수비 강화를 위해서 빌드업을 잘하는 기성용을 인제 교체 아웃을 시키고 투입을 한 선수가 몽크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 하이파이브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인제 이 둘이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있다가 감독과 선수로 다시 만난 거죠, 스완지에서. 음.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수완지에 잔류한 기성용 선수예요. 근데 또 참 다행히도 게리 몽크의 믿음에 기성용이 또 실력으로 보답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 정말 스완지의 레전드로 남을 만한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로 플레이를 하고도 개인 성적이 8골 1 도움. 음. 뭐 2014-15 시즌만 보면 '월클급 네네. 기량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또 엄청난 활약 덕에 스완지 구단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을 그렇죠. 하죠. 이게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때 스완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네.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 스완지 그때 셌어요. 시그루드손 예. 기억하십니까? 아 저는 그럼요. 사실 기성용 선수가 이상 받기 전까지 시그루드손이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그루드손도 엄청 음. 잘했기 때문에 그쵸. 존조 쉘비도 그때 잘했었고 아 그리고 존조 걔 누구 그 쉘비. 네. 수비수 누굽니까? 그 주장 애슐리 윌리엄스 그 친구도 잘했고 네. 좋은 선수 엄청 많았습니다. 네. 이때 스완지 진짜 강력했었어요. 예.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2010 년도에 이제 볼튼 원더러스의 이청용 선수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국인 선수가 받은 두 번째 음. 구단 올해의 선수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빛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무래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골까지 많이 넣고 엄청난 활약을 했다는 자체가 좀 굉장히 눈에 띄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2014-15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중앙 미드필더로만 놓고 득점 순위를 보면은 네. 그때 야야 투레가 10 골을 넣었고요, 맨시티에. 그리고 네. 다음이 9 골을 넣은 리버풀의 스티븐 제라드. 그리고 그다음이 기성용으로 스완지의 기성용 8 골이었고 뭐 그다음이 찰리 아담 스토크 시티에서 7 골, 산티 어. 카졸라가 아스널에서 7 골, 그리고 안드레 에레라 맨유에서 6 골 이렇게 넣으면서 기성용 선수가 아. 미드필더 중에서도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페널티킥을 제외를 하면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을 제외를 하면 14-15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중앙 미드필더가 기성용 선수였어요. 야야 투레랑 공동 1 위였습니다. 아. 기성용, 야야 투레가 필드골로는 8 골을 넣었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넣는 골을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는 넣었고 그다음이 찰리 아담이 6 골, 그다음이 안데르 에레라 6 골, 그다음이 이제 스티븐 제라드는 4 골이에요. 페널티킥 제외하면. 아까 네. 말씀드린 산티 카졸라는 페널티킥을 제외하면 1 골밖에 안 넣습니다, 필드골로는. 네. 아. 이게 정말 그런 부분에서 기성용 선수의 득점력이 굉장히 돋보인 시즌이었고 그 당시에. 아니 좀 이상해요. 어색해요. 이런 그렇죠? 선수들이랑 그 네.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맨 위에 네. 있다는 게. 그때 참 대단했죠. 그리고 더 대단한 네. 기록은 기성용 선수의 2014-15 시즌 경기당 평균 슈팅 횟수가 0.8 회밖에 안 됐어요. 진짜 적네. 근데도 한 3-4 경기에 1 골씩을 넣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뭐 기성용 선수랑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나 골을 덜 넣었었던 선수들을 보면은 야야 뚜레는 경기당 슈팅이 3.1 회, 음. 제라드는 1.7 회, 카솔라는 2.5 회, 에레라는 1.4 회 이렇게
슛을 미드필더 치고는 꽤 하면서 득점을 한 선수들이거든요. 페널티킥도 넣었고. 근데 그러네. 네 약간 그런 상황이었죠. 아니 야야 투레보다 진짜 3분의 1도 슈팅을 안 때렸는데 필드골을 똑같이 넣었다는 거는 좀 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이거 이 때문에 이제 슈팅 횟수가 가장 적었는데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을 가장 잘 넣는 미드필더다라는 네네. 수식어가 있었죠. 그렇죠. 이 수식어가 사실 의미가 큰 것 같고 요 점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슈팅은 적었는데 골을 많이 넣었다. 음. 사실 야야 투레나 제라드 같은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보다는 확실히 좀 플레이에 전진성이 짙은 음.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면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확실한 후방 미드필더, 수비 라인 앞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이승용은 공을 갖고 앞으로 끌고 가는 뭐 그걸 할 수는 있는 선수죠. 근데 잘 안 했죠 본인이 네. 선택에 의해서. 맞아요. 예 근데 인제 네. 야야 투레 얘기 나오니까 말인데 얘는 3.1 이나 슛을 때렸네 경기당 미드필더가. 그러니까요. 많이 했구나 진짜. 근데 뭐 어쨌든 기성용 선수가 그때 8 골을 넣었는데 사실 중거리 슛 능력도 굉장히 좋잖아요, 기성용 선수는. 네. 근데 네네. 중거리 슛으로 넣은 골은 그 8 골 중에 1 골밖에 없었어요. 음음. 예. 그 정도로 좀 그런 성향이 있었고 원래 기성용은 슈팅 때리는 걸 보면 대다수 슈팅이 중거리 슛이거든요, 이 선수는. 근데 맞아요. 이번 예예. 시즌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지난 시즌에 뉴캐슬에서 인제 기성용 선수가 나중엔 뭐 부상도 당하고 뭐 대표팀 차출도 되고 이러면서 많이 못 뛰긴 했는데 주전으로 많이 네. 나오기도 했잖아요, 베니테스 감독 체제에서. 근데 그렇죠. 지난 시즌에 90 분당 평균 슈팅 횟수가 0.6 회였거든요. 왜냐면 음. 이때는 진짜로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역할만 했으니까. 네. 근데 0.6회 중에 슈팅이 모든 슈팅이 다 중거리 슈팅이었어요, 지난 시즌은.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서 때린 어. 슈팅이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만큼 이제 14-15 시즌은 플레이 성향이나 이런 거에 쪼끔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기성용과는 유독 달랐었던 그런 면이 좀 있었고 14-15 시즌에 기성용 선수의 90 분당 평균 중거리 슛 횟수가 0.3 회였거든요. 근데 음. 이게 기성용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9 시즌을 뛰었는데 좀 오래도 뛰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와. 9 시즌을 뛰었는데 그 9 시즌 중에 중거리 슈팅 횟수가 90 분당 평균 제일 최저치를 기록한 시즌이 14-15 시즌이었거든요. 아 오히려. 예. 심지어 기성용 선수가 스완지에서 뛰었었던 첫 시즌 아까 얘기했었던 라우드롭 감독이 있었을 때 네네. 그때 12-13 시즌에 90 분당 평균 중거리 슈팅 횟수가 1.2 회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상의 중거리 슛을 때렸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중거리 슛이 줄었는데 슈팅 횟수도 늘어난 건 아니고 그런데 득점이 갑자기 확 네. 늘어났잖아요. 이게 그렇죠. 곧 추리를 해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14-15 시즌의 기성용은 공격 상황을 좀 인지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타이밍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문전 침투 능력이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인제 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인제 곧 얘기를 할 텐데 네. 이전까지 이 14-15 시즌 전까지 기성용이 기록한 한 시즌 최다골은 FC 서울에서 뛰었었던 2008 시즌 K리그에서 그리고 네. 셀틱에서 뛰었었던 11-12 시즌에 6 골을 넣은 게 최다 득점 기록이었거든요. 그렇기 어. 때문에 근데 그때는 아마 페널티킥 기록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필드골로 다 넣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여기다가 찾아 놓은 기록이 기성용이 스완지로 처음 이적한 2012-13 시즌이랑 그리고 정말 네. 전성기 시절이었던 14-15 시즌에 기성용 선수가 패스를 받은 위치가 기록된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찾아 놨는데 어. 자 네네. 프리미어 리그에 데뷔했었던 12-13 시즌에는 수비 진영에서 볼을 잡은 패스를 받은 횟수가 204 회였습니다. 근데 네. 14-15 시즌에는 수비 진영에서 패스를 받은 횟수가 263 회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많이 받았네. 후방에서 공을 많이 받은 횟수는 골을 한 골도 넣지 못한 12-13 시즌보다 골을 8 골이나 넣은 14-15 시즌이 60회 정도 더 많았다라고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12-13 시즌에는 미드필드 진영 그러니까 미들 서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공격 진영은 파이널 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들 서드에서는 12-13 시즌에는 962 회의 패스를 받았고요. 그 같은 지역에서 14-15 시즌에는 미드필드 진영에서 953 회의 패스를 받았습니다. 음.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예 뭐 큰 차이는 아니고 네. 공격 진영 파이널 서드에서는 12-13 시즌에
공격 진영에서 패스를 받은 횟수가 197 회였는데 네. 14-15 시즌에는 정작 골을 많이 넣은 14-15 시즌에는 공격 진영 파이널 서드에서 패스를 받은 횟수가 140 회. 차이가 한 57회 정도 더 적어요 오히려. 골을 많이 넣은 시 25% 이상 차이가 예 나는데요. 예. 네. 이게 특이한 부분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음. 무조건적으로 기성용이 14-15 시즌에 더 공격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진짜. 예. 근데 한 가지 굉장히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게 12-13 시즌에는 상대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은 횟수가 13 회였거든요. 네. 근데 14-15 시즌에는 상대 박스에서 패스를 받은 횟수가 19 회였습니다. 음. 이건 또 더 많았어요. 이 6번 더 많긴 많네요. 예 예예. 이 또 이거는 또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쪼끔 더 많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게 다 골을 넣어 버린 걸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한 골도 넣지 못한 12-13 시즌보다 프리미어 리그를 통틀어서 중앙 미드필더 중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14-15 시즌에 공격 지정에서 패스를 받은 횟수가 훨씬 더 적었다는 거잖아요. 이 참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 기록만 따지고 보니까. 네네. 결국은 기성용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성용이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해서 더 많은 골을 넣었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네. 그럼 도대체 왜 기성용은 이 시즌에 14-15 시즌에 득점력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음. 얘기를 좀 해 봅시다. 네. 네네. 이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오히려 그런 활약을 지금 했잖아요. 패스 받은 기록만 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후방에서 볼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골을 더 많이 넣은 시즌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터치 횟수만 놓고 보면 공격 진영에서 공을 잡은 횟수가 14-15 시즌에 오히려 더 적었지만 근데 또 이게 그 터치 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패스를 받은 위치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거를 그 위치만 놓고 보면 상대의 위험 지역에서 볼을 잡은 횟수는 14-15 시즌이 또 더 많았어요. 어. 예 요거는 나중에 이거를 유튜브로 우리가 컨버팅을 할 때 그 그래픽으로 직접 시각화된 걸 보여 드리면은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네네. 이게 12-13 시즌에는 공격 진영에서 공을 잡더라도 득점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득점 상황에 이렇게 관여할 만한 그런 위치는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격 진영이라고 해도 또 그게 위치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근데 14-15 시즌의 기성용의 골은 중앙 미드필더의 인제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건데 기성용이. 네. 이거를 워낙 이 경기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거를 잘 해내다 보니까 이 선수한테 그냥 기회들이 온 거예요, 적재적소의 상황에서. 그래서 막 음. 약간 좀 부수물에 불과했다, 기성용이 넣은 골은. 이게 결코 기성용이 더 골을 넣기 위한 공격적인 역할을 한 게 전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음. 같고 골을 넣는 것 자체가 기성용의 역할, 기성용의 어떤 그런 목적 이런 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그때 음. 경기를 봐도 사실 기성용이 뭐 박스로 주구장창 뭐 박스 투 박스 오가면서 침투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네. 결국은 뭐 그러니까 이거죠. '축구를 잘하니까 골을 넣을 기회가 늘어났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파이널 서드에서의 터치이더라도 훨씬 어떤 그 퀄리티 자체가 올라가니까 네. 자연스럽게 자기 역할을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수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관여가 저절로 되는 네. 그런 결정적인 상황들이 응집이 돼 있었던 거죠. 그 140회 안에. 그리고 인제 그때 스완지의 미드필드에서 자기 앞에는 시그루드손이 있고 네. 옆에는 존조 실비가 그때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인제 관심 같은 것도 분산이 되다 보니까 네. 기성용 선수한테도 좀 자유롭게 침투를 한 번씩 해서 골을 넣을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그 당시 이제 득점 외에 네. 기성용의 활약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14-15 시즌에 기성용은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에 충실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이 늘 기성용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수비력. 음. 이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에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경기당 평균 수치로만 이걸 놓고 보면 12-13 시즌에는 경기당 평균 태클 횟수가 1.1 회였거든요. 네. 근데 인제 14-15 시즌은 태클 성공 횟수가 1.4 회였어요. 뭐 소폭 상승했죠. 그리고 상승했네요. 가로채기 같은 경우는 12-13 시즌에는 경기당 평균 1.2 회.
음. 그리고 14-15 시즌에는 1.8 회였습니다. 분명히 늘어나긴 했네요. 네네네. 늘어나긴 했지만 근데 뭐 또 그렇다고 그렇게 비약적으로 치솟은 수준까지는 아닐 그렇죠. 예. 뭐 거라는 네. 이 막 2 배, 3배 막 이렇게 늘어난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나중에 인제 유튜브로 더 그래픽으로 자세하게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태클이랑 가로채기가 합쳐서 지금 0.9 회 정도 합치면 더 늘어난 거잖아요. 네네네. 중요한 건 그게 그 쪼끔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수비를 기성용이 한 위치와 상황, 그러니까 그 수비 액션의 퀄리티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 이거를 뭐 시각화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팟캐스트라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 네. 드리면, 12-13 시즌에는 기성용이 공격 진영에서,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기록한 총 태클 횟수가 6 회였습니다. 그리고 음. 가로채기 횟수는 5 회. 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비를 내려와서 한 거죠, 수비 라인 앞에서. 뭐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그럴 그러네. 수야 있겠지만, 네. 14-15 시즌에 기성용이 공격 진영에서 기록한 총 태클 횟수는 10 회, 그리고 가로채기 횟수는 21 회였어요. 와. 이거는 눈에 띄는 예. 치솟은 수치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평균치로 따져서, 이 총 횟수를 평균치로만 따져서 보면은 큰 차이가 뭐 한 0.9 회 정도밖에 아니지만, 이렇게 이걸 위치로 나눠 갖고 보면은 큰 차이가 있었고, 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전까지의 기성용은 수비를 꼭 해야만 하는 위치에서 했다면, 음. 14-15 시즌 정말 절정에 올랐었던 기성용은 굳이 수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까지 해 줬다라고 좀 아.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지점에서 상대한테 공을 뺏는다는 거는 득점 기회를 만들 상황도 더 많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득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예예. 아마 이게 기성용 선수의 득점력이 좀 상승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확실히 차이가 나고 이해가 네. 되네요. 특히 그때,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빅매치에서 수비력이 굉장히 빛났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제 14-15 시즌에 8 월에 맨유 원정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기성용 선수가 골 넣고 이긴 경기. 맨유 원정에서. 너무 기억하죠. 맨유 반할 팬으로서. 반할에 아주 가슴에 칼을 꽂는. 예. 그때 네. 맨유 원정에서 태클 성공 횟수가 5 회였어요. 그 경기에서만 태클 5 회를 했어요, 아. 성공을. 네. 그리고 11 월에 인제 홈에서 아스널을 상대한 경기에서도 가로채기가 4 회나 됐었고, 그러면서 음. 빅팀들을 상대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수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수비력 네. 외에도 이전까지, 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성용 선수의 정말 몇 안 되는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제공권이 있잖아요. 뭐 네네네. "키가 큰데 헤딩을 못한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 시즌에는 14-15 시즌의 기성용은 여기서도 좀 달라진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2-13 시즌에는 기성용의 공중볼 획득 횟수가 0.5 회밖에 안 됐는데, 네. 14-15 시즌의 공중볼 획득 횟수는 경기당 평균 1.7 회, 3배 이상이 올랐어요. 어. 1.2 회가 올랐다는 거는 진짜 이거 평균이니까. 기성용 선수가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뭐 무릎 통증 이런 걸로. 이 네네네. 시즌에 이 시즌도 나중에 인제 시즌 후반기로 가면서 사실 부상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 건염인가 그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무릎에. 아 네네. 이 시즌에는 확실히 그 한 후반기로 가기 그 전까지의 기성용의 몸 상태는 정말 '이때가 아마 절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뭐 지금 여러 뭐 다양한 기록들을 많이 살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딱딱 집어 주신 기록들만 봐도 기성용 선수가 어떤 피지컬적으로나 이 어떤 멘탈적으로나 축구 지능적으로나 뭔가 이때 당시에 훨씬 퀄리티 있고 훨씬 힘 있는 축구를 보여줬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냥. 네네네. 요 기록만 보더라도.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2014-15 시즌에 이제 기성용의 활약은 사실 뭐 지금 많이 잊혀졌지만 네. 뭐 스완지 팬들한테는 지금도 굉장한 그 어떤 업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그 기성용 선수, 그 어떤 유튜버가, 제가 어떤 채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작년엔가 스완지에 가 가지고 그 스완지 팬들이 인터뷰를 막 진짜 몇십 명을 한 게 있어요. "기성용이 스완지 아. 레전드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뭐 아니라고 한 팬들도 있긴 있었는데, 대다수의 팬들이 기성용 정도는 우리 팀 레전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스완지 시티의 레전드다. 네. 아니 이때 시즌 끝나고 참 이적설도 많았죠. 많았습니다. 좀 막 어.
빅팀 예. 이름도 많이 언급되고 그랬었는데 어디였었는지 기억이 제가 잘 그게 안 뭐 인제 나거든요. 이거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기성용 선수가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었죠. 이거 어느 매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벤투스에서 공식 이적 제안이 있었다." 네, 아.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 이적료 협상에서 스완지가 유벤투스랑 이적료가 좀 맞지가 않아서 유벤투스 이적이 불발됐다고 기성용 선수가 직접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인제 뭐 이거는 신빙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잉글랜드 언론 쪽에서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데일리 메일 쪽에서 아마 나온 걸로 저는 그때 저도 기사를 쓴 기억이 있는데 음. 그때 아스널 이적설도 몇 번이나 나왔었습니다. 아 네. 맞다. 아스날 네. 맞아요. 아스날 이적설도 네. 있었었죠. 왜냐면 그때 예. 막 인제 아르테타가 뭐 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기성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그때 있었어요. 음. 아 그때 진짜 유벤투스나 아스날을 갔더라면 유벤투스가 사실 좀 아쉽습니다 저는. 아 유벤투스 갔으면 진짜 예예예. 우리나라 선수로 최초잖아요 그러면 진짜. 왜냐하면 유벤투스가 뭐 사실 이때 기성용을 영입했으면 주전으로 뛸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만약에 기성용을 영입해서 한국이랑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 날강도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있고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다면 이제 14-15 시즌의 기성용 음 과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월드 클래스 선수들과 어느 정도 근접했었을까? 네.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당대 최고의 후방 미드필더들과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이 당시에 제가 지금 하는 이 방송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제가 2015년 여름에 네. 칼럼으로 쓴 내용에서 제가 이걸 많이 지금 뽑아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이 비교를 그때 그 칼럼에서 했었어요. 예. 이거 네. 궁금하시면 제가 한번 올려 볼게요. 근데 이거 읽어 보시면은 그 그림이 더 잘 나오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기사를 쓰면서 유럽 후방 미드필더의 4대 천왕을 제 나름대로 꼽아 봤거든요. 그게 어. 누구냐? 토니 크로스, 레알 마드리드의 토니 크로스, 아. 유벤투스의 안드레아 피를로,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사비 알론소, 그리고 맨유의 마이클 캐릭 이렇게 4 명을 저는 후방 어. 플레이메이커의 정말 본보기 4 명을 제가 뽑았었거든요. 인정합니다. 예. 네. 근데 이 중에 당시 그 14-15 시즌에 득점은 기성용이 8 골로 이 선수들보다 제일 많이 넣었어요. 피를로는 4 골이었고 뭐 골을 원래 많이 넣는 선수들이 아니니까 이 선수들은. 네. 피를로는 4 골, 크로스 2 골, 알론소 2 골, 캐릭 1 골 이렇게였거든요. 압도적이네요. 네. 골수로만 따지면. 그러나, 그러나 이 월클들과의 차이는 솔직히 말하면 좀 있긴 했죠 역시. 그냥 뭐 이게 음. 이제 뭐 기성용이 스완지에서 뛰었고 이 선수는 명문팀이고 경기 스타일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네. 가장 큰 차이는 패스의 퀄리티였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음. 기성용도 사실 패스 퀄리티 하면은 정말 정상급 선수 아닙니까? 저는 아우 그쵸. 어느 선수랑 전성기 시절의 기성용은 비교해도 견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패스 선택지라 그러죠. 셀렉션. 음. 그런 부분에서의 퀄리티가 쪼끔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역시 제가 4대 천왕으로 꼽은 이 선수들의 어떤 이 패서로서의 차원이 쪼금은 달랐다라는 그런 어. 증거물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사실 네. 이 후방 미드필더들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은 해도 직접적으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 주는 선수는 웬만하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예. 근데 인제 기성용 같은 경우는 14-15 시즌에 경기당 평균 키패스 그러니까 그 득점 기회 창출 횟수가 0.8 네. 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죠. 그때 음. 인제 기성용 선수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했었던 이 4대 천왕을 보면 네. 피를로는 경기당 평균 키패스 횟수가 2.2 회. 피를로는 2.2 회였고 크로스는 2 회. 그리고 알론소도 1.4 회. 이렇게 전부 어. 최소 1 회는 다 훌쩍 넘기는 최소 경기당 1번 정도는 득점 기회를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음. 후방에서 이 선수들은 놀다가도 정말 단숨에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최소 경기당 1 번 이상은 무조건 있었다. 예. 그리고 크로스랑 피를로는 2번 음. 정도가 있었고 이렇게 볼 그러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냥 전체적인 패스 성공률만 놓고 보면 기성용 선수의 패스 성공률이 89.8% 였는데 네. 크로스는 92.2%, 알론소는 90.2%, 피를로 88.9%, 뭐 다들 엇비슷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패스가 이 선수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선택지, 셀렉션과 질적 차이가 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네. 예. 단순히 인제 또 이런 키패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더 자세한 기록들을 알려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성용이 얼마나 월클이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자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네. 당시에 인제 이 선수들의 전진 패스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진 패스 성공률이나 뭐 전진 패스 비율로만 봐도 기성용이 당시에 이 4대 천왕과 비교해서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네. 이거를 음. 보면 14-15 시즌에 전진 패스 비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패스를 100번 하면 몇 번이나 전진 패스를 집어넣었는지 그 비율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성용 선수의 네. 전진 패스 비율은 42.5% 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진 패스를 하는 비율이 절반이 되지가 않았다. 근데 뭐 물론 이거는 기성용 선수의 역할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겠죠. 왜냐면 후방에 있다 보니까 볼을 무조건 앞쪽으로 침투성 있게 찔러 주기보다는 좀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네네네. 42.5% 였는데 근데 기성용 선수랑 비슷한 역할을 했었던 이 4대 천왕의 전진 패스 비율을 보면 사비 알론소는 68.3%, 어우. 피를로는 62.8%, 음. 크로스는 59.7%, 그리고 마이클 캐릭 56.7%. 요렇게 아. 절반, 정말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패스의 절반 이상이 전진 패스였다라는 거를 쪼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진 패스 성공률로만 봐도 기성용 선수의 전진 패스 성공률은 81.8% 였어요. 그러니까 뭐 네. 낮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크로스의 전진 패스 성공률은 90.7%, 아. 네, 사비 알론소도 85.6%, 음. 피를로 85.3%, 그리고 캐릭 85.1%로 더 높았습니다. 크로스의 전진 패스 성공률 90.7%는 진짜 미친 기록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인간이 기록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전진 패스 비율이 예. 60 인데 성공률이 90 이에요. 예. 얘가 지금 아까 패스 전체 그냥 패스 성공률이 92.2% 인데 네. 전진 패스 성공률이 90.7% 잖아요. 얘는 근데 왜냐면 근데 이때 크로스 진짜 대단했거든요. 14-15 시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 외에도 전진 패스뿐만이 아니라 2014-15 시즌에 패스 공격 진영으로 진입한 패스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패스를 예를 들어서 100 번을 하면 그중에 파이널 서드로 진입한 패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개가 되는지 100 중에. 아. 예. 기성용 선수는 16.2% 였습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100번 정도 하면 그중에 16개 정도가 공격 진영으로 들어갔다, 파이널 서드로.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피를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시면 공격 진영으로 진입한 패스 비율이 28.6%, 차이가 나네. 캐릭도 24.5%, 사비 알론소 23.1%, 그리고 토니 크로스 21.9%. 음. 이게 기성용 선수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의 정말 이 월드 클래스의 클래스가 바로 이거죠. 정말 그러네요. 그 어려운 위치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촘촘한 데서 공을 잡아서 돌려야 되는 역할을 하면서도 이런 침투성 있는 패스를 계속해서 찔러 줄 수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제가 패스 질적 차이라는 게 기성용 선수의 패스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인제 이 기록이 14-15 시즌에 공격 진영으로 진입한 패스 성공률, 그러니까 아. 진입한 패스 비율이 아니라 그 패스들이 얼만큼 성공을 했느냐를 보면 또 이거는 또 신기합니다. 기성용 선수의 성공률은 81.5% 예요. 오 되게 높네요. 근데 캐릭이 82.3%로 기성용 선수보다 쪼끔 더 높긴 했는데 네. 알론소는 76.1%, 피를로는 74.8%, 그리고 크로스는 34.3% 밖에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네요 이건 또. 캐릭만 제외하면 기성용이 성공률은 가장 높고 크로스는 오히려 34.3%로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인제 이거를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성용이 마음 놓고 앞쪽으로 찔러 주는 패스를 하면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는 있는 선수다. 근데 자기의 어떤 음. 역할이나 선수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그런 패스를 많이 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용한테 물론 이 공격 진영으로 진입한 패스 성공률이 높다는 거에 대한 점수를 줄 수는 있지만 근데 다른 선수들의 뭐 알론소, 피를로, 크로스의 성공률이 낮다는 거는 이 선수들이 그만큼 도전적인 패스를 더 많이 시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예. 성공률은 떨어지더라도 이 선수들이 키 패스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성용 선수보다 훨씬 더 높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물론 기성용이 스완지에서 뛰었기 때문에 크로스의 뭐 레알 마드리드, 뭐 알론소의 바이에른 뮌헨,
뭐 피를로의 유벤투스 그리고 캐릭의 맨유 뭐 이런 팀들보다는 전력이 약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과감한 전진 패스나 뭐 공격 진영으로 향하는 패스를 많이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또 이 찾아봤었던 기록이 당시 그 14-15 시즌에 스완지가 프리미어리그에서 8 위를 했거든요. 네. 그때 스완지가 구단 역사상 최다 승점을 따냈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그 구단의 구단 역사를 따질 때. 근데 네네. 그때 프리미어리그 7 위 팀이 사우스햄튼이었는데 네네. 그때 사우스햄튼에서 기성용 선수랑 비슷한 역할을 했었던 선수가 모건 슈네이덜린이거든요. 기억하시죠? 아 맨유에서 그럼요. 있었던. 잘 알고 있죠. 예. 그리고 9 위 팀은 스완지 바로 뒤에 있었던 9 위 팀 스토크의 미드필더는 스티븐 은존지였어요. 은존지 네. 네. 근데 이 선수들의 기록을 보면 이 선수들의 전진 패스 비율은 슈네이덜린은 57.6% 그리고 은존지는 50.1% 였거든요. 음음. 그렇기 때문에 기성용의 42.5% 보단 여전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아 같고 또 공격 진영으로 진입한 패스 비율을 봐도 슈네이덜린은 21% 은존지는 26.6% 였는데 기성용의 16.2% 보다는 좀 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아 때문에 기성용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좀 리스크를 두는 패스보다는 공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번 패스를 한다고 하면 그중에 한 60번 정도는 안정적으로 좀 돌리는 패스를 선호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다라고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좀 새로운 유형들의 기록들이었어서 이 미드필더를 또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기록들로 하여금 이 선수들의 스타일이나 차이를 좀 체감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 기성용의 활약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쨌거나 '축구를 참 잘하는 선수이긴 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이 기록들을 봐도 이렇게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8 골을 넣었다는 자체가 참 네. 그건 또 참 신기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사실 쪼끔 아쉬운 거는 네. 대표팀에서도 늘 좋은 활약을 하긴 했지만 네. 사실 2010년 월드컵 16강 그다음에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이후에 음. 기성용은 잘했을지 몰라도 사실 대표팀 성적은 확실히 좀 아쉬움이 컸단 말이죠. 예예. 네예.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기성용 선수는 대표팀에서 뛰었을 때 대다수 경기에서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죠. 네. 근데 인제 사실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스타 플레이어가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다가도 대표팀만 오면 뭔가 말리면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기성용은 유럽에서도 잘했고 대표팀 와서도 잘했어요. 아주 음. 괜찮게 했는데 대표팀의 성적이 좋지가 않았었죠. 음. 많은 뭐 월드컵에서도 그랬고 뭐 아시안컵에서 준우승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아쉽게 우승을 놓쳤었고 뭐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같은 경우는 기성용 선수가 뛴 2 경기에서는 졌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기성용 선수가 빠진 독일전에서는 이겼단 말이에요. 또 그게 굉장히 공교롭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기성용 선수 본인한테도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음. 뛰었었던 아시안컵에서는 부상 때문에 사실 거의 경기를 못 뛰었잖아요. 그 그렇죠. 중간에 인제 중도 하차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이거죠. 거의 인제 10 년간 기성용 선수를 우리가 대표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고정시켜 놨어요. 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기성용 선수한테 좀 앞쪽으로 나갈 수 있게 전진할 수 있게 좀 침투도 쪼금 더 할 수 있게 쪼금 더 자유롭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사실 지금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 물론 인제 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후방에 만 기성용을 고정시켜 놓더라도 그만한 선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대표팀에.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도 있긴 한 건데 대표팀의 뭐랄까요? 이 수비력이 어느 정도 받쳐줬더라면 14-15 시즌처럼 스완지에서의 기성용처럼 대표팀에서도 쪼끔 더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서 전진해서 좀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훨씬 더 멋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성용을 우리가 대표팀에서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건 맞네요. 네. 예 이제 기성용이 소속팀에서도 제 생각에는 성향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패스 플레이나 이런 거의 스타일도 좀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둔 플레이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네. 대표팀에서 뛰면서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런 음. 축구에 좀 더 익숙해진 게 아닌가. 예 그런 음. 부분도 좀 있고 왜냐하면 네. 프란지에서도 팀 수비가 받쳐줬을 때는 기성용의 어떤 그런 공격적인 패스 스타일이나 이런 게
확 살아났었던 적이 있어요. 음. 이게 언젠가요? 기성용이 17-18 시즌,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 앞두고 스완지가 그때 강등을 당하긴 했는데 시즌 네. 중후반에 한번 되게 좋은 페이스를 가져갔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시즌 도중에 카를로스 카르발랄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거의 네. 강등권 탈출하는 분위기까지 갔다가 막판에 무너지면서 사실 강등을 당했거든요 그때. 네네. 그때 그게 왜 스완지 축구가 어느 정도 강등당하기 전까지는 먹혔냐 하면 카르발랄 감독이 되게 지략가예요 이 양반이. 음. 무링뉴 감독이랑 굉장히 친한 걸로 알거든요. 그 아 전술주의화를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감독이 네. 스완지에 들어와서 이 팀에 필요한 건 그 전술주의화에 맞춰서 왜 팀 전술을 만들어서 그 훈련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게 이런 포르투갈 감독들의 성향이잖아요. 네네. 카르발랄 감독이 스완지에 들어오자마자 5-3-2 포메이션, 5-4-1 포메이션 이렇게 수비벽을 굉장히 두텁게 쌓아 놓고 기성용을 공격적으로 썼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다 음. 보니까 기성용의 시즌별 전진 패스 비율을 보면 12-13 시즌에 스완지에서 기성용이 47.7% 였고 음. 선덜랜드에서 임대됐었던 13-14 시즌에는 47.1% 였거든요. 네. 이제 14-15 시즌 아까 말씀드린 42.5% 였고 15-16 시즌에서도 스완지에서 45.8% 그리고 16-17 시즌 또 스완지에서 45.7%. 다 굉장히 좀 적은 비율로 비슷비슷했잖아요 지금 이 시즌별로 다 보면. 그러네요. 40대 그러나 중반. 네. 네. 수비벽을 확실하게 쌓아 놓고 기성용을 쪼끔 더 공격적으로 풀어 놓은 17-18 시즌 기성용 선수의 전진 패스 비율은 55.5% 였어요. 아 확실히 확 네. 늘어나네요. 네. 아까 얘기한 14-15 시즌 캐릭, 스크로스 이런 선수랑 전진 패스 비율이 좀 견줄 만한 수치거든요 이게. 음. 그렇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좀 팀 상황이 쪼끔만 본인한테 더 맞게 쪼금 더 어울리는 축구를 자기한테 할 수 있었더라면 자기 역할에 좀 더 잘 맞는 환경에서 뛰었으면 아마 훨씬 더 화려한 축구를 하면서 커리어를 좀 더 장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런 아주 아 작은 아쉬움이 제가 좀 있죠. 예. 왜냐면 그러네. 그때 이제 2018 년에 그 ESPN에 스완지 전문 기자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ESPN이 축구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인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ESPN에 스완지 전문 기자 맥스 힉스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네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짜 딱 한 번만이라도 기성용이 10번 포지션에서 지속적으로 뛰었을 때 어떤 활약을 할 수 있는지를 나는 늘 상상을 한다." 음. 왜냐하면 기성용처럼 슈팅 대비 득점 비율이 높은 선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한테 쪼끔 더 공격적인 역할을 꾸준하게 맡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아.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진짜 그 우리나라 대표팀의 수비력이 진짜 좀 많이 좋았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공격 패턴이 그때 당시 굉장히 훨씬 좀 다채롭고 음. 고급스러워지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사실 기성용도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데 음. 어 우리는 기성용한테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만 주구장창 계속 시켰었으니까 그러게.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이 그런 적 옛날에 그 2015년 아시안컵 때 기성용이 막 그때 똥줄 타는 경기 되게 많았잖아요. 막 우즈베키스탄이랑 막 연장 가고 막 네. 호주랑 막 완전 진짜 막 개싸움하면서 겨우겨우 이겨서 올라가고 네네. 그랬었는데 그때 기성용 선수가 나중에는 막 공격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측면으로 가서 왼쪽 측면에서 뛰고 막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뛰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와 이 우리나라에 기성용이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아. 공격이랑 수비 쪽에 이렇게 한 명만 딱 세워 놨어도 진짜 훨씬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기성용은 그냥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진짜 훨씬 더 뭔가 공격적으로 잘하는 미드필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예예. 갑자기 막연하게 드네요. 그리고 이 선수가 정말 이 커리어도 클럽 커리어도 뭐 물론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더 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간혹 계속해서 쪼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네. 쪼끔만 더 운이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더라면 지금도 물론 훌륭한 선수이긴 하지만 '더 멋있게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다르게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상상을 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공격형 미드필더였다면 좀 다른 유형의 중앙 미드필더나 네. 그 마요르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코로나 때문에 한 경기 뛰고 시즌 중단됐는데 아쉬워요. 예. 라리가에서 뛰는 것도 사실 좀 보고 싶었는데 시즌이 그렇게 중단돼서 좀 음 아쉬운 면이 있고 근데 뭐 그러니까요.
대표팀에 복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면. 네. 예. 왜냐하면 기성용 선수가 지금 굉장히 오래 쉬었잖아요 지금. 경기를 많이 못 뛰었잖아요. 한 많이 거의 한 1년 쉬었죠. 정도? 많은 경기에 못 네. 뛰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근데 반대로는 그동안 안 좋았던 뭐 무릎이나 이런 거를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다음 시즌 21 시즌에 쪼끔 이 기량이 발전해서 몸 상태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2022 년에 맞춰서 대표팀 복귀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네. 어 저도 기성용의 플레이를 '벌써부터 안 보긴 좀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축구에 진짜 관심이 많이 없다면 기성용이 현역 은퇴를 했다고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오래 쉬기도 하고 네네. 부상도 당하고 막 이랬으니까 또 대표팀 은퇴도 했고 하니까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좀 새롭게 신선한 좀 활력이 되지 않을까 대표팀에. 네네. 물론 뭐 기성용 선수의 몸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뭐 오늘 그렇죠. 이렇게 간만에 한국 축구의 자랑 기성용 선수의 과거 전성기 시절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이렇게 수비형 중앙 미드필더로서 이렇게까지 멋있게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사실 기성용 말고는 역사상 좀 그렇죠. 전무후무하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이 그런 부 게 있죠. 테크니션들은 뭐 간혹 종종 있었지만 네. 이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가 없었죠. 네. 참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참 네. 좋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참 재밌었죠. 네. 스완지 축구가 진짜 재밌었지 이때. 네. 오늘 그 기성용 선수 전성기 특집하면서 저는 떠오른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드필더 말고도 공격수 말고도 수비수 포지션에서도 이런 좀 '월클급 선수가 한 명 배출되는 날이 왔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4대 리그 상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중위권 팀에서 주전으로 뛸 만한 그런 수비수가 나오는 날이 왔으면 참 축구 보는 새로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김민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있어 갖고 이상한 지금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사실 뭐 박지성 지금도 뭐 이재성 선수도 있고 좋은 선수들 많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있고. 공격계는 뭔가 해외파들이 많았는데 이 미드필더에서도 사실 기성용만큼 임팩트 보여준 선수도 없고 수비수는 없어요. 예.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에서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던 거 말고 뭐 아약스에서 뛰었던 거 말고 아인토벤. 아약스가 네. 아인토벤이죠. 예. 그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수비수에서도 뭔가 딱 그런 애국심이 불타오르는 국뽕이 불타오르는 그런 선수가 나오면 특별한 재미가 '축구 있죠. 보는 게 또 한 번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혹시 뭐 기대되는 선수 없으십니까? 그렇게 될 만한 선수? 김민재. 김민재 선수. 수비하면 김민재죠 지금 한국의 수비수는. 근데 뭐 이제 김영권 선수도 있는데 사실 네. 저는 김영권 선수가 김민재보다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긴 해요, 음. 대표팀에서. 근데 인제 이 김영권 선수는 근데 인제 유럽에 대한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은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예 뭐 그러니까 뭐 아. 유럽에 갈 기회가 있었잖아요, 이 선수도. 네. 근데 인제 있었죠. 나이고 뭐 그리고 이 상황도 인제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 그리고 감바 오사카랑 계약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아마 않을 것 같고 음. 예. 네. 그 외의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죠 또. 그 선수 있지 않습니까? 김현우 선수 지금 크로아티아에 있는. 근데 맞네. 어린 선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 네. 또 FC 서울에 김주성 선수라고 있어요, 수비수 중에. 근데 네. 굉장히 아직은 좀 여물지가 않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실수도 좀 음. 하고 팀이 대량 실점도 할 때도 있고 뭐 약간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 선수 기량이 좋습니다. 음.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오늘 한국인 선수 얘기하니까 진짜 다시 좀 프리미어리그 보고 싶네요. 보고 싶은 축구를 마음이 이제 들고 드디어 뭐 좀 분데스리가도 하고 네. K리그도 하고 이래서 다시 축구를 볼 수 있게 되긴 했는데 네. 역시 선수들의 몸 상태가 많이 같더라고요, 경기들을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 날카로운 그런 게 아직 많이 안 나오더라고. 많이 투박해졌던가요? 근데 오랜만에 또 축구를 보니까 그런 거 뭐 좀 재밌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 기성용 선수 뭐 얘기를 했지만 아까 초반에 이강인 선수도 얘기도 나왔고 해서 네. 뭐 스타일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그 미드필더로서 좀 그 명맥을 이겨 나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또 기성용 선수 또한 마요르카에서 또 잘 컨디션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뭐 미드필더 한 명이 또 유럽에 갈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마지막과 첫과 끝을 뭐 그런 얘기가 어그로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소식도 저희가 까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성용 편도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페어포인트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